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메타뷰 시간입니다. 캐리소프트의 박창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 원래는 이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정치부 있다가 IT 쪽을 하면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요. 지금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또 겸임 교수도 맡고 계십니다. 기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셨죠? 네. 보통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동종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를 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나 연관성이 높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지 간접적인 연관은 있지만 컨텐츠 비즈니스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라는 결심은 쉬운 결심은 아닐 것 같거든요. 기자로서의 그 경험들이 창업에 도움이 됐던가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리포터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리포터냐면 포터, 옮기다. 근데 한 번 더 옮기다라는 거죠. 뭐 어떤 사회적 현상을 옮기기도 하고 유력인들의 말을 간결하게 정돈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또 창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창작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쉽게 이해가 되게 전달하는 능력. 저는 그게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션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대중의 니즈를 이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쪽에 전문성이 쌓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으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창업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청년 창업도 좋지만 창업은 실패하면 데미지가 크거든요.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역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금방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47살에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 창업도 더욱 권장하는 편입니다. 창업 얘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캐리소프트에서 만든 그 캐리와 친구들의 컨텐츠가 뭐 몇백만 회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모든 컨텐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 컨텐츠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 좀 있어요. 우선 거대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외면하는 컨텐츠입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네. 또 시청층이 어린이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컨텐츠일 수밖에 없어요. 또 어린이 컨텐츠가 상당히 외면받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 땅의 어린이들은 계속 태어날 거고 양질의 어린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컨텐츠 기업으로서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 또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비즈니스는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트렌드에 영합한 그런 컨텐츠를 잠깐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보다는 좀 오랫동안 뭐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기업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보면은 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탭이나 스마트폰을 애들 손에 쥐어주는 현상이 흔한 현상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딱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이렇게 딱 잡았던 것이죠. 2014년이었는데요. 2014년. 어린이들이 TV에서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어요. 언제 어디나 볼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스크린을 선호하는 것이 또 요즘에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한 화면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스펙타클한 영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아이들은 예,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제작비하고 상관되어 있거든요. 예, 적은 제작비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컨텐츠를 모바일 베이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뭐 저도 이제 그 캐리소프트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자체 제작을 참 외고집처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컨텐츠 회사들은 자체 제작으로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외주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IP, 지적 재산을 갖고 나갈 수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오로지 자체 제작, 자체 콘텐츠, 자체 IP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10년 가까이 회사가 영속될 수 있었고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One Source Multi Use나 또는 그러니까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 전략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이 제가 서강대에서 배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배포되는 윈도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각 플랫폼이 요구하는 스펙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개의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작 시스템, 제작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게 되었고, 그게 또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MEM이라고 하죠.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그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제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의 에셋이라고 하면 비디오 클립뿐만 아니고요. 각종 디자인 소스들도 있고, 그리고 음악들도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영상의 BGM은 저희가 창작한 음악들만 쓰거든요. 네. 그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대가 지불 없이 쓸 경우에는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디자인팀, 음악팀, 영상 제작팀 서로 다른 영역의 조직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코업을 해야 되고, 에셋들을 이제 원활하게 공유해서 코프라는 부분이 저희 제작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OSMU를 놓고 보면 저희 컨텐츠를 즐겨보는 엄마, 아빠, 아이들, 이모, 삼촌들은 때로는 공연을 보고 싶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싶고, 때로는 TV를 보고 싶고, 그런 다양한 미디어 소비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라인업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 중심의 모바일 비디오 컨텐츠부터 TV, 영화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라인업이 저희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의 공연 창작 뮤지컬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매년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네. 또 매년 콘서트를, 또 그게 이제 캐리 TV를 통해서 또 TV 프로그래머화 되고, 심지어는 또 그게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영상 중심의 콘텐츠와 공연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OSM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공연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들과 영상과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가 같습니다. OSM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인 캐리버스로 또 한 번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개를 해주시죠. 캐리버스는 캐리 유니버스, 캐리의 세상이란 뜻인데,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디즈니 캐릭터는 100년이 됐고, 네. 핀란드의 무민 같은 엄청난 글로벌 캐릭터들이 있는데, 캐리라는 브랜드와 IP,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뭔가 영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오디언스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상 공간 속에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와 같이 합작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뭐 언제쯤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론칭 데이트가 정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올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네, 글로벌 론칭하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당장 5월 10일부터 사전 모집이 먼저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캐리와 친구들을 보면 타겟 오디언스 연령이 좀 어리잖아요. 근데 캐리버스는 같은 연령대인가요? 저희는 메인 유저는 결국 20, 30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리와 친구들과는 훌쩍 한 세대 정도 자란. 그렇죠. 네. 네. 저희 컨텐츠 직접적인 소비자는 어린이들이 있지만, 저희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엄마, 아빠, 이모, 삼촌까지 네. 또 파생돼서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캐릭터들은 처음에는 유아동 시장에 포커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 연령적으로 확대됩니다.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캐리와 친구들을 소비했던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상을 지향한다,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들어도 될까요?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가 그 캐리버스에서 하는 역할은 NPC라고 플레이어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일종의 이제 게임적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플레이어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크리에이션하는 부분이 훨씬 크고요. 네네.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거든요. 게임 유저층하고 저는 많이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캐리버스를 통해서 저희 IP가 유아동뿐만 아니고 20, 30대까지 또는 40, 50대까지 확산되는 그런 IP 확장 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비즈니스도 컨텐츠 생태계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정도가 되면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수많은 메타버스들이 어떤 킬러 컨텐츠와 킬러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시험하는 그런 어드밴스드 단계로 진화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캐리버스를 통해서 어드밴스드 단계의 메타버스에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캐리소프트의 박창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